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도난 사건으로 얼룩진 밀라노 올림픽. 낭만의 도시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죠. 하지만 한국이 나타나자 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에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올림픽 경기장보다 더 뜨거운 열기에 외신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부스를 방문한 IOC 위원들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최고의 성공 사례는 한국이다. 차갑게 식어버린 올림픽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 문화의 조용한 저력.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 7일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26년 2월 현재 밀라노에서 가장 긴 줄이 어디 앞에 섰는지 아세요? 구찌도 아니고 프라다도 아니고 올림픽 경기장도 아닙니다. 태극기가 걸린 건물 앞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미국인이니까요. 한국이 뭘 했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브랜든 카터, 뉴욕에서 문화 스포츠 전문 매체 The Cultural Desk의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면 대학 시절 한국인 룸메이트 제이슨이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예요. 빨간 국물에 면이 둥둥 떠 있었는데 한 입 먹고 눈물이 났죠. 매워서요. 그게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BTS 나라, 김치 나라, 삼성 나라.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이번 취재의 리스트에 없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 네 나라만 비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인구 5천만짜리 작은 나라가 올림픽 문화하우스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오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이번 밀라노 파견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을 위한 벤치마킹이었어요. 각국이 올림픽에서 자국 문화를 어떻게 파는가. 이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LA 올림픽 조직위의 자문 리포트도 제출해야 했죠. 당연히 미국 하우스가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올림픽 열기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는 길에 뉴스를 확인했는데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숙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터졌더라고요. 선수 13명이 격리됐고 캐나다와의 경기는 일주일이나 연기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에는 도둑이 들었죠. 여권, 장비, 심지어 운동화까지 사라졌대요. 올림픽 기간에 선수 숙소에 도둑이라니.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자국 올림픽을 향해 역대 최악이라고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두오모 광장에서 시민 반응을 좀 들어봤어요. 올림픽요? 그거 시작했어요? 10명 중 8명이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자국 올림픽에 완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노트에 적었죠. 밀라노 올림픽, 시작부터 삐걱. 그래도 미국 하우스는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USA, HOUS의 네온사인을 보는 순간 어깨가 펴졌습니다. 이게 미국이지. 나이키, 코카콜라, 애플 광고가 거대한 스크린에서 번갈아 나왔고 벽면에는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로고가 빼곡했어요. 스케일은 확실히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부 스크린이었죠. 체험은 없나요? 물었더니 VIP 초청자만 가능하다더라고요. 일반인은 성조기 앞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전부였어요. 한 커플이 들어왔다가 10분 만에 나가는 걸 봤습니다. 별로야. 그냥 광고장 같아. 그래도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LA 때 이걸 3배로 키우면 되겠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두오모 대성당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죠. 이탈리아 10대 소녀 3명이 한국어로 오빠를 외치면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경쾌한 비트에 맞춰 칼군무를 추는데 미국 팝이 아니었습니다. 뉴진스라는 한국 그룹의 노래더라고요. 미국 음악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밀라노 한복판에서 이탈리아 소녀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일시적 유행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는데 택시 기사가 대뜸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코리아하우스 아세요?
딸이 요즘 그것 때문에 매일 난리예요. 코리아 하우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듣는 이름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죠. 브랜든,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 SNS에서 폭발 중이래. 비교 자료로 한번 가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다고 사람들이 몰려요? 김치라도 나눠주나?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인스타그램을 열었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해시태그 샵 코리아 하우스 밀라노가 트렌딩에 올라 있었거든요. 한복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외국인들 사진, 뭔가 빨간 음식을 먹는 영상, 춤추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게시물이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단위였어요. 마케팅 대행사가 붙었나?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건가? 미국 하우스도 홍보에 꽤 돈을 쏟았는데 이런 반응은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지만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 자료용으로 사진 몇 장 찍고 오면 되겠다 싶었죠. 빌라 네키 캄필리오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생각했죠. 설마 SNS 사진이 과장된 거 아닐까? 그런데 빌라에서 두 블록이나 떨어진 곳부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줄지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저게? 빌라 입구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입구에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고 금색 글씨로 코리아하우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옆에 태극 문양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엔 무료 시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공짜 음식에 줄 서는 거야 흔한 일이니까요. 미국 하우스도 입구에서 콜라 한 캔씩 나눠줬는데 그것도 줄이 안 섰거든요. 한국이 뭘 공짜로 풀길래 이 난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줄에 서 있는 사람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기대에 차 있었어요. 대기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죠.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잖아. 떡볶이라고 했나? 할아버지도 발음이 서툴렀지만 손자 못지않게 설레는 표정이었죠. 바로 뒤에는 20대 커플이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복도 입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서울 진짜 가고 싶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미리 체험하러 온 거였죠. 조금 더 뒤쪽에서는 10대 소녀 3명이 이어폰을 한쪽씩 끼고 뭔가 듣고 있었어요. 경쾌한 비트가 새어나왔죠. 나 오늘 블랙핑크 춤 배울 거야. 진짜? 나는 뉴진스 하고 싶은데. 언니, 여기서 케이팝 댄스 가르쳐 준대. 완전 대박이지. 한쪽에서는 30대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저는 어제 왔다가 한복이 다 떨어져서 못 입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6시부터 왔죠. 오늘은 꼭 입어볼 거예요. 새벽 6시요? 한복을 입어보려고요? 줄맨 앞에 있던 20대 여성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코리아 하우스요. 한국 문화 체험하는 곳이에요.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대요. 친구가 어제 와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연령층이었어요. 60대 할머니부터 10대 소녀까지. 가족 단위도 많았고 커플도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미국 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나이키와 코카콜라 스크린이 번쩍이던 그 공간. 줄이 없었죠. 한 커플이 10분 만에 나갔던 그곳. 세계 최강대국의 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는데 인구 5천만짜리 나라 앞에 100명이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짜라서, 아니, 표정이 달랐어요. 미국 하우스에서는 아무도 이런 얼굴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하우스, 대기줄 제로. 코리아 하우스, 100명 이상, 대기 1시간. 뭔가 다른 게 있다. 입구에서 기자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The Culture Desk 소속 브랜든 카터 기자입니다. 취재 가능할까요? 젊은 여성 스태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빛이 복도를 감싸고 있었죠. 밖에서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라서는 아니겠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밑부터 달랐어요. 바닥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러그가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한글로 된 서예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글자 자체가 예술처럼 보였어요.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문자였는데 직선과 곡선이 균형 잡힌 게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지로 만든 겁니다. 한국 전통종이에요. 스태프가 설명해 줬죠. 곳곳에 매듭 장식이 달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어요. 이 향은 뭐예요? 치향이요. 한국 전통향입니다. 15세기 유럽 건축물 안에 한국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로웠죠.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 설계를 한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뭔가 인기 있는 곳이 있나 보다 싶어서 소리를 따라갔어요. 모퉁이를 돌자 초록색 대형 간판이 보였습니다. 올리브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K뷰티라고 적혀 있었죠. 입구부터 줄이 어마어마했어요.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립터치 40분 대기입니다. 스태프가 안내했는데 40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도 여성들은 줄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몰려들었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에스티로더가 있고 샤넬이 있고 디올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누가 쓰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그 편견을 부쉈어요. 삼시, 로맨, 페리페라, 에뛰드. 이름도 처음 듣는 브랜드들 앞에 이탈리아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긴 테이블이 거울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립스틱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대충 세어봐도 50개는 넘었어요. 거울 앞에는 이미 10여 명이 앉아서 립스틱을 발라보고 있었는데 한 명당 손에 든 게 서너 개씩이었습니다. 금발 여성 하나가 10가지도 넘게 시도하더라고요. 손등에 색을 발라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 지우고 또 발라보고 마음에 드는 색을 찾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셀카를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샵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샵 올리브영, 샵 K뷰티. 주변 여성들도 다 똑같았어요. 립스틱 바르고 사진 찍고 바로 업로드.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미국 하우스에서는 포토존에서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라고 유도했는데 아무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여기선 아무도 올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찍고 알아서 올리고 있었죠. 이 차이는 뭘까? 한쪽에서는 스킨케어, 체험이 열리고 있었어요. K뷰티 10단계 루틴 체험이라고 쓰여 있었죠. 화장품을 10번이나 바른다고요? 한 여성이 스태프의 도움을 받으며 순서대로 발랐어요.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토너,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 거울을 본 여성이 감탄했죠.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진짜로 윤기가 흘렀어요. 시트 마스크 코너에서는 여성들이 얼굴에 하얀 팩을 붙이고 앉아 있었는데 15분 후 떼어내니 피부가 환해졌죠. 그때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손녀에게 립스틱을 골라주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 거야? 한국이 이런 걸 만들어. 놀라워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어요. 한국의 경제 역사를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전쟁 직후 폐허였던 나라. 불과 60년 만에 세계가 줄 서서 사려는 뷰티 브랜드를 만든 나라.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잘 만들긴 했네. 근데 이건 마케팅을 잘한 거지. 한국이라서 특별한 건 아니겠지.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미국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올리브영 부스. 자발적 바이럴. 미국 하우스에는 없던 현상. 왜? 물음표를 크게 그렸죠. 그때 어디선가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냄새. 참기름 향에 달콤 매콤한 뭔가가 섞여 있었죠.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냄새 쪽으로 향했어요. 냄새를 따라 모퉁이를 돌았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초록색 간판에 GS25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진열대가 보였죠. 삼각김밥, 컵밥,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가격표는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고
조명마저 편의점 특유의 하얀 형광등이었습니다. 정말 서울거리 편의점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CJ가 설계한 데일리케이션 콘셉트의 핵심이었더라고요. 한강 편의점을 모티프로 한 비비고 부스, 한국인의 일상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였죠. 비비고 김밥 무료 시식, 팻말 앞에 이미 30명이 줄 서 있었어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스태프가 김밥 한 조각을 건넸죠. 검은 김으로 밥과 속재료를 돌돌 만 거였어요. 단면을 보니 당근, 시금치, 단무지, 달걀이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밥은 부드럽고 김은 바삭했고 속재료들이 씹히는 느낌이 재미있었어요.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죠.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국 햄버거처럼 소스로 맛을 만든 게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었어요. 단순한데 깊었죠. 비비고 관계자를 찾아 인터뷰했어요. 30대 한국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죠. 김밥은 한국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 소풍 도시락으로 싸주던 음식이에요. 운동회 날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던 게 엄마 김밥이었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추억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옆에서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김밥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손자가 맛있어요 라고 외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남은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줬죠. 그 장면이 방금 들은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손주에게 먹을 걸 건네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같았어요. 떡볶이 코너는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빨간 소스에 흰 떡이 들어간 걸 보고 한 청년이 도전했어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물론이죠. 페페론치노 엄청 좋아해요. 자신만만하게 한 입 넣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죠. 악, 매워. 황급히 물을 찾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다시 떡볶이를 집더라고요. 미치겠어. 매워. 근데 자꾸 손이 가.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청년은 입술이 빨개진 채로 계속 먹었습니다. 볶음면도 인기였어요. 한강 편의점에서 먹는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체험이 끝나갈 무렵 중앙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현을 튕기는 맑은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가야금이라는 한국 전통 악기라고 했어요. 전통 악기인데 현대적인 비트와 섞여 있어서 신비로우면서도 세련됐습니다. 홀 중앙에는 무대가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병풍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과 해, 달,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1월 오봉도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왕이 뒤에 놓이던 그림이래요.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설중연의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 한복 패션쇼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습니다.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서양 드레스와는 완전히 달랐죠. 길게 늘어진 옷자락, 넓은 소매, 우아한 실루엣. 당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입던 예복이래요. 천연 염색으로 만든 색이라 깊이가 달랐습니다. 화학 염료가 아니라 식물에서 뽑아낸 색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깊은 색감이 나오는구나 싶었죠. 검은 도포를 입은 남성 모델이 나왔을 때는 절제된 아름다움에 숨이 멎었어요. 장식 하나 없이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색동옷을 입은 8살쯤 된 소녀가 나왔는데 소매가 무지개처럼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이어졌어요. 소녀가 살짝 수줍어하며 걷는 모습에 관객 전체가 탄성을 질렀죠. 모든 모델이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냥 감동받은 한 사람으로서요. 패션쇼가 끝나고 한복 체험 공간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벽면에 형형색색 한복이 걸려 있었는데 50벌 중 30벌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님도 입어보시겠어요? 사양하려 했는데 결국 흑색 두루마기를 입게 됐죠. 천이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갖가지 쓰고 거울 앞에 섰는데 뉴욕에서 청바지만 입던 제가 갑자기 품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옷이 없다. 카우보이 모자, 청바지, 전 세계 누구나 입어보고 싶어하는 전통 의상이 미국에는 없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한국은 있는데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적어둔 문장이 보였어요. 미국 하우스 기본 모델. 펜을 들어 그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음표 하나를 크게 적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쳐봤죠. 올리브영 부스에서 자발적으로 SNS에 올리는 여성들, 김밥 한 입에 표정이 바뀌던 사람들, 한복을 입고 눈시울이 붉어지던 여성, 떡볶이를 매워하면서도 손을 못 놓던 청년, 패션쇼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관객들. 노트에 적힌 건 전부 한국 이야기였어요. 15년간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전제로 기사를 써왔습니다.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고, 브로드웨이가 공연의 정점이고, NBA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표준이라고요. 미국 문화가 곧 세계 문화의 기준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노트에는 미국 하우스에 대한 메모가 딱 2줄이었습니다. 스케일 크다. 체험 없다. 반면 코리아 하우스는 3페이지가 넘었죠. 이걸 그대로 기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미국 기자가 미국 하우스를 깎아내리고 한국을 띄우는 기사를요. 동료들 반응이 뻔했어요. 브랜든이 한국에 매수당했나? K-팝 팬보이 됐나 보네. 그런 소리 들을 거 뻔했죠. LA 올림픽 조직위와의 관계도 신경 쓰였어요. 미국 하우스를 벤치마킹 모델로 쓰겠다고 해놓고 한국이 더 낫다는 리포트를 제출하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1시였지만 뉴욕은 저녁 7시니까요. 리사,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브랜든, 솔직하게 쓸까요? 아니면 균형 잡힌 톤으로 갈까요? 미국 하우스도 나름 장점이 있었거든요. 스케일이라든가. 제 목소리가 떨렸다는 걸 리사도 알았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사가 말했죠. 브랜든,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원조를 줬던 나라가 지금 문화로 미국을 이기고 있어. 그게 뉴스 아니면 뭐가 뉴스야? 팩트대로 써. 우리는 기자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조를 줬던 나라가 문화로 이기고 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인정하면 지는 건 줄 알았는데 팩트를 외면하는 게 진짜 지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다시 코리아하우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수집하러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했거든요. 어제 못 봤던 공간들을 꼼꼼히 돌았어요. CJ E&M 부스에서는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서울 명동 거리와 부산 자갈치 시장을 360도 가상현실로 걸어다닐 수 있었죠. 고글을 쓴 커플이 우와, 진짜 시장이야 라고 환호하더니 고글을 벗자마자 관광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어요. K-팝 댄스 클래스에서는 이탈리아 소녀들이 뉴진스의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의미도 모르면서 따라 외쳤죠. 한지 공예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전통 종이로 상자를 접고 있었고, 매듭 만들기 코너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와 나란히 앉아 빨간 실로 팔찌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직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문의가 얼마나 늘었나요? 500%요. 전화가 하루 종일 와요. 어떤 질문들이 오나요? 서울 어디 가면 한복 입어볼 수 있어요? 김밥은 어디서 먹어요? 올리브영 명동점 찾아가는 법 알려주세요. 다 여기서 체험한 걸 진짜로 경험하고 싶다는 분들이에요. 다른 나라 하우스 정보도 확인했어요. 중국 하우스는 도자기와 비단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 전시하고 있었대요. 화려했지만 만지지 마세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음식 코너에는 사진만 있고 실제 시식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하우스는 사전 예약제로 하루 10명만 받았어요. 다도 체험의 품질은 높았지만 예약이 일주일 후까지 다 찼다고 했죠. 미국은 광고, 중국은 전시, 일본은 소수 정예. 한국만 달랐어요.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문턱을 완전히 없앴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3억 3천만의 초강대국을 문화로 이겼다. 미국은 광고로 알리고, 한국은 경험으로 스며든다. 이건 팩트다. 팩트를 쓰는 게 기자의 일이다. 노트를 덮고 노트북을 켰어요.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죠. 그리고 첫 문장을 쳤습니다. 기사를 쓰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글보다 영상이 강할 때가 있잖아요. 코리아하우스에 3번째로 갔어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요. 입구에 도착하니 줄이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많았어요. 줄 끝이 보이지 않았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밀라노에서 가장 핫한 곳을 보여줄게요. 카메라를 대기줄 쪽으로 돌렸어요. 한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손에 김밥을 들고 웃는 가족, 올리브영 쇼핑백을 든 여성들.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시청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1,000명, 5,000명, 1만 명. 안으로 들어가서 비비고 부스를 비췄어요. 김밥을 만드는 과정, 떡볶이에 빨간 소스, 볶음면에서 피어오르는 김. 지금 보이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래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고 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저것도 먹어봐. 김밥이 뭐야? 맛있어 보여. 한국 가고 싶다. 올리브영 부스 앞에서 카메라를 돌렸을 때 시청자가 5만을 넘었어요. 여성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셀카를 찍는 장면, 10단계 스킨케어를 체험하는 장면을 보여줬죠. 한복 체험 공간에서는 이탈리아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둘이 꼭 껴안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멈췄어요. 카메라를 제 얼굴로 돌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인입니다. 뉴욕에서 15년째 문화 기사를 쓰고 있어요.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K-팝 좀 유행하는 작은 나라. 그게 제 인식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끊었어요. 댓글이 잠깐 멈춘 것 같았죠. 다들 다음 말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미국이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도 못 만든 겁니다. 나이키와 코카콜라를 걸어놓은 미국 하우스는 텅 비어 있어요. 한 커플이 10분 만에 나갔죠. 그런데 한국 하우스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고 누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줄 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라이브가 끝났을 때 시청자는 14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죠. 미국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다니.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브랜든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자. 미국 하우스는 왜 저런 게 없어? LA 올림픽 때도 코리아 하우스 해줘. 30분짜리 라이브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라이브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밀라노 거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코리아 하우스 근처 카페 메뉴판에 찜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글로 김밥이라는 글자도 함께요. 스시가 세계 공용어가 되기까지 50년이 걸렸는데 김밥은 일주일 만에 밀라노 카페 메뉴에 올랐어요. 조금 더 걸어가니 10대 이탈리아 소녀 둘이 가방에 키링을 달고 있었는데 한글 자음이었어요. 흐은 뭐야? 하할 때 쓰는 글자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글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였죠. 알파벳이 세계 표준 문자라고 생각했던 미국인의 눈에 한글이 밀라노를 점령하고 있는 풍경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편집장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브랜든, 자네 라이브 때문에 서버 터질 뻔했어. 기사 바로 올려. 밤새 쓴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밀라노에서 가장 긴 줄은 태극기 앞에 섰다.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다른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죠. 코리아 하우스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대기줄이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어요. 예약은 폐막식까지 전부 마감됐죠. 비비고 김밥이 하루에 1000개씩 나갔고 올리브영 립스틱은 20가지 색상이 품절됐어요. CJ 측에서 긴급 물량을 수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OC 위원들이 긴급 방문했고 올림픽 최고 성공 사례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밤늦게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 사이에서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브랜든, 이건 마케팅이 아니야. 문화 외교야. 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낸 걸까? 누가 이 전략을 설계한 걸까? 답을 찾아야 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핵심 인물을 만나야 했습니다. CJ그룹 스포츠 마케팅 담당 김유상 상무. 코리아하우스 타이틀 스폰서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줬어요. 개관식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전 세계 외교 무대의 거물과 한국 스포츠의 수장이 함께한 자리.
이게 단순한 기업 홍보관이 아니라는 걸 사진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죠. 브랜든 씨, 우리의 목표는 브랜드 노출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상무의 첫마디에 펜이 멈췄습니다. 브랜드 노출이 아니라고요? 미국 기업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로고를 세계에 박는 거죠. 나이키가 수십억 달러를 쓰는 이유, 코카콜라가 올림픽 공식 파트너를 고수하는 이유, 전부 브랜드 노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콘셉트는 데일리케이션입니다. 한국인의 하루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한강 편의점을 만나고 CJ E&M 부스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체험하고 마지막에 올리브영에서 뷰티를 경험하죠. 편의점에서 올리브영으로 이어지는 동선, 한국에선 너무 일상적이라 아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한강 편의점을 재현했는지, 왜 김밥과 떡볶이를 내놓았는지, 왜 올리브영 립스틱을 50가지나 준비했는지, 거창한 걸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하루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였죠. 특별한 걸 팔지 않았어요. 일상을 선물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CJ는 밀라노 현지 선수단에 약 30여 종의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태릉과 진천 선수촌에서는 비비고 데이를 여러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 특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은 해외 원정에 나서는 국가대표 전원에게 여행용 K-뷰티 키트를 전달했고요.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를, 밖에서는 문화를. 이중 전략이었던 거예요. 취재 중에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비비고 데이 특식으로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한 숟갈 뜨더니 웃으며 말했죠. 이거 우리 엄마 된장찌개 맛이에요. 그 순간 미국 선수단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스폰서 로고가 박힌 에너지바를 먹어요. 영양은 충분하겠죠. 하지만 고향의 맛은 아니잖아요. 둘 다 지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은 돈으로 지원하고 한국은 마음으로 지원한다. 김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 처음 일반에 개방했어요. 그때도 반응이 좋았죠. 밀라노에서는 데일리케이션으로 한 단계 진화시킨 겁니다. CJ가 2회 연속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고요. 다음은요? 김상무가 웃었어요.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LA. 제 나라였어요. 3년 후 미국 땅에서 한국이 또 이걸 펼친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밀라노로, 밀라노에서 LA로.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올림픽마다 진화하는 문화 플랫폼. 미국 기업 중에 이런 전략을 가진 곳이 있나요? 나이키는 광고를 바꾸고 코카콜라는 캠페인을 바꾸죠. 하지만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철학을 올림픽마다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은 제가 아는 한 없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코리아하우스를 나서는데 입구 스태프가 알려줬습니다. 오늘 기준 누적 방문객 3만 명을 넘었어요. SNS 게시물은 500만 건이요. 일주일 만에 3만 명. 밀라노 어떤 올림픽 경기장보다 많은 숫자였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게 미국을 깎는 게 아니에요.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미국 기업은 올림픽에서 로고를 팔고 한국 기업은 문화를 팔았어요. 미국은 돈으로 존재감을 사려 했고 한국은 진심으로 존재감을 얻었죠. 15년간 문화 기사를 쓰면서 이런 차이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LA 올림픽을 위한 진짜 벤치마킹이에요. 미국 하우스를 3배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답은 미국 하우스에 없었다.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다. 마지막 날 밀라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두오모 광장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봤어요. 1명, 2명이 아니었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에서 한복 체험을 하고 그대로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대성당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죠. 일주일 전 이 광장에서 올림픽 시작했어요? 라고 되물었던 시민들이 지금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너 코리아하우스 갔다 왔어? 응.
어제 세 번째야. 나도 가고 싶은데 예약이 안 돼. 폐막식까지 다 찼대. 서점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에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없던 거였죠. 밀라노 시장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이번 올림픽 최고의 성공 사례입니다. 광고 없이, 강요 없이, 순수한 경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첫날 올리브영 부스에서 한복을 입고 눈시울이 부러졌던 금발 여성이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5명과 함께였어요. 전부 한복을 입고 있었죠. 또 오셨어요? 네, 벌써 4번째예요. 혼자만 경험하기 아까워서 친구들 데려왔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죠. 우리 내년에 서울 같이 가기로 했어요. 서울, 부산, 제주도. 여행사 통해서요? 아니요. 직접 계획했어요. 여기서 받은 팸플릿 보고요. 파리에서 기차로 4시간 걸려 온 프랑스 여성도 다시 만났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남편을 데려왔어요. 제가 설명해봤자 직접 봐야 알거든요. 남편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표정, 저도 처음에 저랬어요. 택시기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첫날 코리아하우스 아세요? 라고 물었던 그 기사였죠. 딸이 직접 코리아하우스에서 한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는 소녀의 사진. 기사가 덧붙였어요. 딸이 한국어 배우겠대요. 브랜든 씨 기사 읽고 더 가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 전화를 한 통 걸었죠. 대학 시절 룸메이트 제이슨에게요. 신호가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이슨. 너네 나라가 밀라노를 뒤집어 놨어. 제이슨이 웃었어요. 뭔데, 갑자기? 코리아하우스에서 본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김밥에 감동한 사람들, 한복을 입고 온 여성, 새벽부터 줄선 시민들, 미국 하우스는 텅 비었다는 것까지. 제이슨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브랜든, 우리 아버지는 1970년대에 중동 사막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어. 섭씨 50도가 넘는 곳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깔았지.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하셨고, 그 세대가 번 돈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이 삼성을 만들고, 케이팝을 만들고, 지금 밀라노에서 사람들을 줄 서게 만든 거야. 김밥도 그래.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 소풍 도시락으로 말아주던 거잖아. 그게 지금 이탈리아 사람 입에 들어간 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제이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맨손으로 도로를 깔았던 아버지,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어머니, 그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60년 후 밀라노 한복판에서 세계를 줄 세운 거였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실리콘밸리처럼 천재 한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부모, 세대, 새벽에 김밥을 말아 자식을 학교에 보낸 어머니들, 사막에서 땀 흘린 아버지들, 수천만 명의 묵묵한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2026년 밀라노에서 세계를 줄 세운 겁니다. 한국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험하게 했습니다. 체험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여행이 됩니다. CJ의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파리에서 시작해 밀라노에서 진화한 문화 플랫폼. 2028년 LA에서도 이어질 장기 전략. 이건 한 기업의 마케팅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외교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어요. 3년 후 LA 올림픽에서 한국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내 나라 땅에서 한국은 또 이 마법을 펼칠 겁니다. 그때 미국은 여전히 광고판을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게서 배운 걸 실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코리아하우스 줄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의를 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편집장 리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내일 특집 톱으로 간다. 노트북을 덮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이 보였어요. 미국 하우스 기본 모델.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물음표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천천히 적었어요.
문화는 광고가 아니다. 경험이다. 그리고 경험은 국경이 없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기자가 고개를 숙인 건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김밥 한 줄, 따뜻한 한복 한 벌, 그 안에 담긴 수천만 명의 진심이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